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단편소설 등대지기입니다. 작가 시엔키에비치는 1846년 폴란드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1916년 사망한 폴란드의 소설가이자 언론인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쿠오바디스, 불과 검, 대홍수 등이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억압에도 강건함을 잃지 않는 이야기인 쿠오바디스는 1905년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그의 단편소설 등대지기의 배경은 파나마의 항구 도시 에스피놀이고 주인공은 작가처럼 폴란드인입니다. 폴란드는 유럽 한중간에 위치한 나라로 동쪽으로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서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체코, 슬로바키아, 북쪽으로는 발트해, 러시아, 리투아니아와 접경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의 침략이 잦았고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처럼 폴란드인들의 애국심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소설 속의 주인공인 스카빈스키는 젊은 날을 이곳저곳을 떠돌며 많은 고생을 했던 폴란드 노인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한 곳에 머물고 싶어 미국의 등대지기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폴란드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난 후 읽게 되면 더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작품을 들려드린 뒤 이 시기의 폴란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등대지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대지기. 헬리크 시엔키에비치. 1장. 파나마 운하에 인접한 항구 도시 에스피놀의 등대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등대지기가 간밤에 휘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작은 바위 섬의 가장자리로 갔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측했다. 그래서 등대지기의 자리가 갑자기 비게 되었고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했다. 등대는 섬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욕과 파나마를 오가는 선박들에게도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등대지기를 채용하는 일은 파나마 주재 미국 영사관의 소관 업무였다. 그러나 새로운 등대지기를 물색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안으로 후임자를 구해야 했고 후임자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등대지기란 외롭고 고된 생활을 하는 직업이므로 선뜻 그 일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등대지기는 일요일이 아니면 섬을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죄수와도 같은 생활을 했다. 식량과 물은 에스피놀에서 하루 한 번씩 오는 배가 날라다 주었다.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시간뿐이었는데 배가 가고 나면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하여간 등대지기란 수도자와 비슷해 은둔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어울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날 후보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70고령의 백발 노인이었지만 풍채가 상당히 좋았고
첫인상도 침착하고 성실해 보였다. 아이작 펠콘브리지 영사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는 먼 곳에서 온 듯한 푸른 눈빛의 노인을 면접했다. 영감님, 출신지가 어디신가요? 폴란드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뭘 하셨죠? 그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지요. 하지만 영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등대직이란 한 곳에 늘 붙어 살아야 하는 직업인데요. 압니다. 이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찾아온 거요. 관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감사장 같은 것이라도 있으시면... 노인은 알았다는 듯 낡아빠진 바지 호주머니에서 때 묻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지갑을 열어 여러 가지 빛바랜 훈장과 구겨진 표창장을 꺼내 보였다. 이게 바로 내 증명서라고 할 수 있어. 이 십자 훈장은 1830년 폴란드 봉기 때 받은 것이고, 이것은 스페인의 칼리스트 전투 때 받은 겁니다. 또 이것은 프랑스 군대에 있을 때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건 헝가리에서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남군과 대항해 싸운 적이 있지만 그땐 아무 훈장도 주질 않더군요. 스카빈스키라. 여기 적힌 성함이 영감님 조남이신가요? 옛날에 아주 용감한 군인이셨나 봅니다. 영사는 만족스러운 듯 갖가지 훈장과 표창장을 살펴보며 말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오. 부족하긴 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소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등대지기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탑 꼭대기까지 오르내려야 하니까요. 다리는 튼튼하신가요? 그 점만은 안심해도 될 거요. 나는 100열이나 되는 길을 늘 걸어 다녔으니까. 혹시 해상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상 근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포경선을 타고 3년쯤 바다에서 파도와 싸운 적이 있지요. 그렇게 바다를 누리던 할아버지께서 이처럼 고독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도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젠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살고 싶소. 영사님, 부탁드리오. 난 어딘가에 정박하지 못하면 곧 침몰하고 말 배와 같소이다. 하느님께 맹세코 열심히 일을 하겠소. 노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 소박하고 친절한 영사는 금세 감동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늘부터 등대지기 일을 맡아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만약 영감님께서 직무를 게을리하신다면 그땐 곧 면직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새로 얻은 직업에 대한 만족스러움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섬의 등대에서는 스카빈스키 노인이 켜놓은 등대불이 칠흑 같은 바다를 밝게 비추기 시작했다. 노인은 망대에 올라가 바다를 굽어보며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는 대륙에서 일어난 전투에 4번이나 참전했으며 그 이후에는 여러 곳을 떠돌며 온갖 일을 다 해보았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다. 그러나 번번이 빈털터리가 되곤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농장을 했을 때는 가뭄이 들어 실패했고 브라질에서 무역할 때는 배가 아마존에서 침몰했다. 그때 그는 장비 하나 없이 야생의 열매를 따먹고 맹수들에게 쫓기며 수주일 동안 밀림을 헤매었다. 아칸소주에서는 대장간을 차렸지만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는 로키 산맥을 지나던 중 인디언에게 잡혔다가 사냥꾼에게 구출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그는 바이아주와 보르도를 오가는 배의 선원으로 일하다 포경선을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갔었다. 그러나 그가 타는 배들은 모두 난파당하고 말았다. 아바나에서 담배 공장을 할 때는 그가 열병을 앓는 사이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에스피놀에 이르렀다. 이곳은 그의 불운한 인생의 종착지가 될 것이다. 이 무인 고도에까지 어떤 불행이 찾아오겠는가. 스카빈스키 노인은 한동안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미치광이처럼 날뛰기도 했다. 엄청난 불행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앞길을 막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누구라도 역경에 계속 빠지다 보면 쉽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카빈스키 노인은 인내와 성실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다. 그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운명에 대해 실망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자신감만은 잃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 하고 봄이 되면 여름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며 그날그날을 살아왔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야말로 평생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다. 세월이 흐를수록 노인의 까만 머리는 차츰 백발이 되어갔다. 그리하여 청년 스카빈스키는 노인 스카빈스키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건강하던 그도 이제는 기력이 쇠진해지고 눈마저 어두워졌다. 마음도 따라서 약해져 옛날에는 희망 가득했던 꿈들이 이제는 하나둘 실망의 한숨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불붙는 향수였다. 노인은 날아다니는 새를 보거나 멀리 산을 보거나 슬픈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오직 가슴속에 사무치는 것은 고향 생각뿐이요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욕망도 없었다. 노인의 가장 큰 소망은 한 곳에 조용히 정착하여 말없이 살아가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등대지기에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이유였다. 2장.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뱃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파도가 심한 밤이면 캄캄한 바닷속에서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늙은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더 어둡고 더 신비스럽게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살이에 지치면 지친 사람일수록 그 소리는 더 반갑게 들릴 것이다. 벼랑에 우뚝 선 등대는 스카빈스키 노인에겐 무덤이나 다를 바 없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등대직이란 직업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도 없다. 날마다 막막하게 넓고 푸른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오늘이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고독한 생활 속에서 단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면 날씨뿐이었다. 그러나 스카빈스키 노인은 이렇게 단순하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전에는 느껴볼 수 없었던 벅찬 행복감을 맛보고 있었다. 스카빈스키 노인의 일과는 대략 이러했다. 새벽이면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망대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눈앞에 전개되는 대자연의 경치 앞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고 실증도 내지 않았다. 이를테면 파도를 가르며 지나가는 큰 배나 작은 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배들은 드넓은 하늘을 배경으로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났고 멀리 보이는 마을과 항구는 작은 새들의 둥지들처럼 예쁘고 평화로워 보였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다. 그때쯤이면 갈매기도 바위 틈으로 숨고 바다도 소리를 죽이고 편하게 드러누웠다. 햇빛은 절벽과 모래사장으로 쏟아져 내렸다. 노인은 더할 나위 없는 달콤함 속에 완전한 안식을 느꼈다. 노인은 이러한 행복이 꿈이라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새로운 운명에 쉽게 적응했고 점차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사람도 가엾은 사람을 보면 돌보아주는데 하물며 하느님이 왜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믿음은 더 확실해졌다. 노인은 등대와 절벽과 모래사장과 고독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등대 생활이 좋아졌고 바위섬도 사랑하게 되었다. 저녁 무렵이면 섬으로 모여드는 갈매기와도 친해졌다. 노인은 먹다 남은 밥짓거기를 을의 새들에게 던져주었다. 갈매기와 다른 새들도 노인을 겁내지 않았다. 노인이 먹이통을 들고 나오면 갈매기들은 노인 곁으로 까맣게 모여들었다. 비록 말동무는 없어도 그는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서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카빈스키 노인이 섬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요일에 2-3시간 뿐이었다. 그때가 오면 그는 은단추가 멋진 등대지기 유니폼을 갈아입고 가슴에 십자 훈장을 달았다. 모처럼의 육지 외출로 그가 교회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새로운 등대지기는 정말 훌륭한 노인이야. 그럴 때마다 노인은 몸을 으쓱하며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그러나 노인은 예배가 끝나면 신문 몇 장을 사가지고 섬으로 곧장 돌아왔다. 그는 육지가 싫어졌던 것이다. 그가 신문을 사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의 고향인 유럽 소식을 알아보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비록 고향 땅과는 수만 리 떨어져 있지만 늙고 외로운 마음속에서도 고향 생각만은 항상 떠나지 않았다.
섬에는 수주일에 한 번씩 연락선이 왔다. 연락선은 노인이 쓸 일용품과 물을 싣고 온다. 노인은 그때마다 연락선에 존슨이라는 사람과 곧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다니기가 싫어져 나중에는 신문을 사러 육지로 나가지도 않았고 연락선이 오더라도 아예 등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 누구도 등대지기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노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는 섬까지 날아다준 음식이 없어진다는 것과 등대불이 밤마다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스카빈스키는 확실히 세상 일에 무관심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향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고향 생각마저 단념해버렸다. 노인의 세계는 작은 바위섬에서 시작해 작은 섬에서 끝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섬을 떠나지 않을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았다. 그는 등대 막로에 앉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외로운 환경 속에서 노인은 날이 갈수록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에워싼 자연과 점점 깊이 동화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에게는 하늘도 물도 바위도 등대도 누런 모래톱도 바람을 아는 돛대도 갈매기도 파도도 모두 자기와 하나로 합쳐진 신비의 공동 영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비스러운 영혼 속에서 그 영혼과 더불어 살고 그 영혼과 더불어 자고 그 영혼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처럼 스카빈스키는 반쯤 잠을 자는 의식 상태에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3장.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곧 깨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식량을 실은 연락선이 바위섬을 다녀간 뒤 한두 시간쯤 지나 스카빈스키 노인은 물건을 가지러 바닷가로 내려갔다. 그날 운반된 물건들 속에는 색다른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다. 소포였다. 소포에는 미국 소인이 찍혀 있었으며 겉봉에는 스카빈스키 씨 귀하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노인은 호기심에 가득 차 소포 꾸러미를 풀었다. 그 안에서는 책 한 권이 나왔다. 그는 앞뒤로 책을 살펴보다가 첫 장을 펼쳤다. 갑자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책은 바로 노인의 조국인 폴란드 책이었던 것이다. 이런 고마울 때가 헌데 누가 이 책을 보내주었을까? 노인은 한참 동안 발신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생각이 났다. 노인은 등대지기로 취직한 지 얼마 안 돼 신문에서 미국 뉴욕의 폴란드 협회가 조직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부랴부랴 그가 탄 월급의 절반을 그 협회의 우편으로 기부했다. 그 책들은 바로 그 협회에서 노인에게 고맙다는 감사장과 함께 보내준 것이었다. 분명히 책은 까닭이 있어 붙여온 것이었지만 노인이 그것을 생각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쨌거나 무인 고도에서 조국의 책을 받아본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아득히 먼 곳에서 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물결에 실려왔다. 노인은 눈을 뜨면 그 소리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아 눈을 감은 채 앉아있기만 했다. 소포는 노인 앞에서 반나절 동안 햇볕만 쪼이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몹시 뛰었다. 그 책은 시집이었고 저자는 조국 폴란드의 유명한 시인이었다. 노인은 전에도 그의 시를 읽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 후 그는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고 그러고는 미국에 건너가 이고생 저고생을 하느라 폴란드인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으며 더더구나 폴란드 책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벅찬 감회와 함께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시집을 펼쳐 읽었다. 그러자 그 고요한 섬에서 마치 무슨 엄숙한 일이 생기기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때는 마침 평화의 정막 속에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 무렵이었다. 에스피노알 등대의 커다란 시계가 오후 5시를 쳤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두서너 마리의 갈매기가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섬 기슭에 부딪히던 파도도 잠시 숨을 돌리는 듯 모든 만물이 쥐죽은 듯 고요한 순간이 왔다. 노인은 그 시를 잘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여. 그대의 거룩한 모습, 어찌 황금엔들 비할 수 있겠는가. 그대를 잃어본 자만이 그 소중함을 알 것이니 이제야 비로소 나는 알았네.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대 모습을. 이제 붓을 들어 찬미의 노래를 쓰노니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네. 스카빈스키 노인은 문득 읽기를 멈추었다. 글자가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산산이 부서져 목이 매도록 울음이 북받치는 것만 같았다. 노인은 한참 동안 눈시울을 닦다가 다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아, 거룩한 여신. 당신은 나의 거룩한 동포와 아름다운 내 조국 강산을 지켜주소서. 나 그대에게 마음 다하여 바라노니 그 옛날 자비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행복에 넘치는 눈짓으로 바라보던 어릴 적 그 옛날 시절로 나를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이제 그대의 기적으로 나를 그 영원한 고향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노인은 흐느껴 울면서 모래사장에 엎드렸다. 치솟는 감정을 더 이상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사랑하는 조국을 떠난 지 40년. 사랑하는 조국의 말을 들어본 지 그 얼마였던가. 그런데 이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모국어가 제발로 이곳까지 찾아오지 않았는가. 바로 그 모국어가 바다를 건너 무인고도의 외로운 노인을 찾아온 것이다. 정말 언제 대해도 반갑고 다정한 모국어였다. 노인은 마치 그 모국어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 엉엉 흐느껴 울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국어에 용서를 빌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노인은 모래사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바다 위를 날던 갈매기들도 이상하다는 듯 노인 곁으로 날아와 그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 때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었다. 한참 뒤 고개를 든 노인의 얼굴은 설명할 수 없는 영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머뭇거리더니 육지에서 온 음식들을 모조리 갈매기들에게 뿌려주었다. 갈매기들은 끼룩끼룩하며 노인 옆으로 모여들었다. 노인은 다시 시집을 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오. 저 우거진 숲을 언덕으로, 푸르디 푸른 그때의 초원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의 영혼을. 시집에 적힌 글자는 노을빛에 묻히고 말았다. 노인은 바위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오색구름을 타고 그리운 고향으로 달려갔다. 숲이 보이고 맑은 시내가 보이고 고향의 옛 산과 들이 옛날 그대로 보였다. 모두들 그를 보고 나를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들도 산도 여기저기 다정하게 모여있는 마을들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 밤이 왔다. 여느 때 같으면 등대불이 비춰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스카빈스키 노인은 지금 고향에 가 있는 중이었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고향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고향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의 풍경만은 마치 어제 가본 듯이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창마다 불빛이 환히 밝아오는 집들, 나지막한 산, 물방앗간, 밤새 들리던 개구리 울음소리. 그는 언젠가 자신이 병사였을 때 고향에서 보초 서던 일을 회상했다. 그때 고향 마을의 산 밑에 있던 주막이 보였다. 그 주막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떠드는 소리와 노랫소리, 첼로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허물며 들려왔다. 밤이 깊어갔다. 모든 집들의 창문에 불이 꺼지고 마을은 온통 밤안개로 뒤덮였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먼동이 트기 시작하더니 집집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풍경은 그야말로 폴란드가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새벽 풍경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조국, 그리고 그리움이 사무친 조국이었다. 이렇게 고향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갑자기 스카빈스키 노인의 귓가에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네?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뜨니 누군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의 뇌리에서는 고향에 대한 꿈이 채 고치지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연락선 승무원인 존슨이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존스는 몹시 걱정하는 투로 물었다. 아닐세. 아니야. 헌데 왜 아직까지 등대불을 켜지 않으셨어요? 지금 등대불 때문에 야단이 났어요. 아니, 야단이 나다니. 글쎄, 지나가던 배가 지금 모래 언덕에 얹혔어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보나마나 영감님은 오늘로 파면당할 거예요. 어서 영사관으로 가보세요. 노인은 파면이란 말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등대에 불을 켜지 않은 것을 그때야 비로소 생각해낸 것이다. 사흘 뒤 스카빈스키 노인은 뉴욕행 여객선에 몸을 싣고 있었다. 노인은 가엾게도 일자리를 잃고 만 것이다. 그에게는 다시 방랑의 길이 펼쳐졌다. 모진 바람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또 한 번 노인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노인은 며칠 사이에 더 늙고 수척해졌다. 그러나 그의 눈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 시작하는 방랑의 길에서도 노인은 무국어로 된 시집을 꼭 껴안고 있었다. 마치 큰 보물덩어리라도 되는 듯. 그는 때때로 손으로 만져보며 그것의 존재를 확인했다. 행여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듯이, 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작품이 집필되던 시기에 폴란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폴란드는 작가가 태어난 1846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1795년부터 1918년까지 약 123년 동안 국가 없이 살았고 그중 핵심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학교도 정부도 군대도 언어 교육도 없었지요. 폴란드인에게 남은 건 언어, 문학, 그리고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폴란드의 문학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시엔키에비치는 젊은 시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떠돌며 폴란드 이민자 사회를 직접 관찰하였고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 정체성의 붕괴, 향수병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문학은 애국행위였고 작품 하나하나가 폴란드는 존재한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1905년 폴란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노벨상 수상의 이유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역사 소설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되살린 공로. 그의 수상은 나라를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던 폴란드인들에게 뜨거운 희망과 긍지를 안겨주는 큰 사건이자 나라 전체의 행복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였었는데요. 그런데 1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나라의 작가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은 폴란드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뒤 시엔키에비치는
역사소설의 대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곤 1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로 건너가 폴란드의 독립운동과 국제적십자의 구호 활동에 힘을 쏟다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16년 70세의 나이에 스위스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18년 폴란드는 독립합니다. 그의 유해는 조국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대로 해방된 조국 폴란드로 옮겨져 바르샤바의 성 요한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조국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을 준비한 문학인이었습니다. 무기를 들 수 없었던 시기에 문학으로 조국을 지킨 폴란드의 위대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처럼 조국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의 독자들에게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설 등대지기 속의 노인은 안전한 직업을 얻게 되었고 먹고 살 걱정은 없지만 그건 생존이지 근본적인 존재의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겪은 사회의 독자들은 억압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지만 그 일상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등대의 평온이 결코 축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등대지기 노인은 평온한 일상에서 어느 날 받게 된 조국 폴란드 시집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그는 잊고 살았던 조국의 언어와 풍경, 기억에 사로잡히고 밤새 책에 몰두한 나머지 등대에 불을 켜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등대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고 다시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직업을 잃었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등대지기는 한 노인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카빈스키는 게으르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국의 언어로 된 한 권의 책 앞에서 너무 인간다웠을 뿐입니다.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다시 떠나야 했고 기억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안식처를 잃은 셈입니다. 이 소설은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있는 소설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국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혹은 삶에서 한 번쯤 잊고 살던 나 자신과 마주해본 사람이라면 이 소설의 결말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뜨거운 감동으로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인은 며칠 사이에 더 늙고 수척해졌다. 그러나 그의 눈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 시작하는 방랑의 길에서도 노인은 모국어로 된 시집을 꼭 껴안고 있었다. 마치 큰 보물덩어리라도 되는 듯. 그는 때때로 손으로 만져보며 그것의 존재를 확인했다. 행여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듯이 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